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시간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불출석할 경우 특검은 다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특검은 정해진 시간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죠.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출석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는 지난 첫 출석 때처럼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고 지하 주차장이 일부 통제되는 등 실제로 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만일 윤 전 대통령 측이 통보된 시간인 오전 9시를 넘겨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곧바로 다음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다시 통보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환 일정은 오는 4일이나 5일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최후 통첩이 이뤄진 뒤에도 사실상 오늘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오늘 불출석하는 건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고 재판 일정 등을 반영한 협의범주안의 일정 조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첫 조사가 장기간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이 새벽에 귀가했는데도 충분한 시간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의 모레인 3일 내란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나흘은 쉬고 5, 6일에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특검이 향후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경우 맞서기 위한 견제구로 풀이됩니다. 네, 출석을 둘러싼 기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특검이 마지막 조치를 언급했죠.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마지막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거로 읽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미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청구 영장에선 첫 영장 청구 때보다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확장될 거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혐의가 더 넓어졌으니 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커진 거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협의를 안 거쳤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날짜는 수사 주체가 정하는 거라며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연락한 거로 알려진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조사했는데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 거로 보입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이 끝난 뒤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새로 작성해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에서 규정한 부서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사후의 일을 보완하려 했다는 겁니다. 새 문서에 서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없던 일로 하자 요청했고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교정을 시도한 거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2차로 특검에 소환되면 관련 조사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내일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먼저 이첩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최상병 특검은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워 토대를 닦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내일 나란히 현판을 걸고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에 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내용을 이첩받았는데 김 여사를 부르기 전에 일단 기록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 구성을 대부분 마친 최상병 특검팀은 첫날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합니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한 불법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간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이게 저희가 지금 할 도리가 아닌가. 이와 함께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정훈 대령 사건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보통 100일 전후에 이루어지던 역대 다른 대통령의 회견보다 상당히 이른 건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맞는 오는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제목의 대언론 소통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경제와 정치, 외교,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취임 100일을 전후에 이뤄진 역대 정부의 회견보다 2배 이상 이른 시기에 날짜가 잡힌 데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용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회견에서는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북핵 대응 등 산적한 대미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과 검찰개혁 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역시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추가 규제 및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도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추경안 심사 등 정치 현안 또한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선 약 1시간 동안 사전 조율 없이 취재진과 대통령 사이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5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관계부처 국무위원들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 등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심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에게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표정은 냉랭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오선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단 건데 이 과정에서 검찰청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기소청, 공소청 등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도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속도보단 신중론에 방점을 찍으며 뒤탈 없는 검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 실패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여야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 온건파인 정 후보자는 38년지기이자 사실상의 정치적 동지인 이 대통령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검찰 개혁의 한 축인 오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일성으로 경찰국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요.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선 중진의 정권 호위무사들을 발탁해 검찰과 경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한때 퇴장했는데 회의장 복귀 뒤에도 추경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안 심사 첫 발을 떼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박 겉핥기식 졸속 심사에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단체로 퇴장한 겁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회의는 여당 중심으로만 2시간여 진행됐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하루 늘린 이틀 하기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뒤에 보이콧은 끝났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온 국민의힘은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현금 살포로만 보는 야당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득한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애초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망친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회의가 하루 늘어나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빠듯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배추, 그죠? 배추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빙자해서 자신들만의 청문회를 열어놓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아니, 단식하지 마.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에 배추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는데 배추 농사 투자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을 쟁점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이제 매달 450만 원씩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농사를 네. 이제 돈을 낸 투자자로서 매월 450만 원씩 이제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말이 되게끔 하려면 자기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얼마 정도의 경장지에 자기가 농장에 뭐 투자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청문회를 지나고 나서 본 그 결과로는 네. 이제 소위 저희가 몇 번을 지난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지만 이 수입과 지출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위 맞지가 않는데 청문회를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고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저런 그 어찌 보면은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의혹에 대한 조금 더 소상한 설명을 국민께 드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 김경률 회계사뿐만 아니라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는 분도 참석을 해서 김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끼리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가적인 청문회를 나름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민청문회가 아니라 뒷북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청문회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심지어 김민석 후보자도 저 자리에 없는데 배추만 저렇게 쌓아놓고 관련인들을 뭐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질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 총리의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네. 사실 김민석 후보자도 없는 저 자리에서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구력이 없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에 여당이 힘이 세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통과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의 그 도덕성 문제, 특히 금전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은 이 상황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힘이 있다고 총리로 인준하고 그걸 통과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힘은 실어주겠지만 그걸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과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도 되는지, 또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도 된다고 향후에 있을 여러 인사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정치인들은 어떤 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화제가 되는데요. 나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하니까 김 후보자가 다 갖다 줬는데 국민의힘이 보질 않았다 이렇게 응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문회가 사실상 마지막에 파행이 됐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라는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임했던 그런 그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농성을 보면서 사실 이것은 명목은 총리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결국에 저렇게 갑자기 이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뭐 농성을 이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오히려 농성을 하는 그 목적과 메시지보다는 농성을 하는 그 장면이 더 화제가 되고 있고 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성의 의미 자체도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료 다 줬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봤다라는 부분이요. 준 자료가 없는데 보긴 뭘 봐요. 마지막에 파행은 너무나도 자료가 오질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항의성 파행이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이 그 누구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회 전에 굉장히 지연 전략을 쓰면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뭐 국민청문회라고 이제 명명은 했지만 거기에 나왔던 배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준비를 잘 못한 거 아니냐.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김민석 후보의 금전 거래 관련된 의혹과 여러 가지 내용은 사실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그 언론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꾸 김민석 후보가 뭐 제대로 준비를 했다, 성실히 임했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고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할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나갔을 때는 의원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청문회를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땐 7월 지금 2일이죠. 네. 아마 그때까지는 인준이 미뤄진 것 같아요. 7월 3일이 아마 국회 마지막 날로 저는 알고 있는데 3일인지 4일인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아마 이 이슈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은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현장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을 향해서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인 거죠? 네, 계속해서 아마 할 것이고요. 아마 김민석 후보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총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는 이번에 대통령실이라든지 김민석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의힘한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총리가 임명되는 거를 이제 미루는 작업들인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바쁘게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총리 자리는 비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지명만 한 상태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계속 장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생에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청문회 통과마저 요원하게 만들겠다 혹은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자료가 부실하다, 뭐 증인과 참고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풀이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증인과 참고인을 못 부르게 된 것도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전철을 부르니 많이 하면서 본인들끼리 증인 명단을 수정하다가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계속 부실하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실갱이가 오갔던 것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너무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사생활 침해식의 자료도 있었거든요. 뭐 총리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미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전처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무의미한 자료들을 요구를 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도를 넘는 자료들을 요구를 해놓고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 청문회 자리에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 이야기를 되풀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문회 과정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실책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저는 국민청문회라든지 현장의총이라든지 이런 뒤늦게 수습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식적인 청문회의 일정은 지나갔고 그 뒤에 총리의 임명을 좀 빠르게 하고 정부를 좀 재정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이 만에 하나 청문회에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못했다고 치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저렇게까지 뭔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야당으로서.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전 정부가 출범할지 초기에는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었고 발목 잡기 했었고 이보다 더 약한 의혹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덜 이상할 때였어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해야 될 일도 많은 상황이고 계엄의 어떤 후유증, 윤 정부 3년의 후유증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극복해야 되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조속하게 어떤 정부가 빠르게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맞죠. 사실 과거만 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있었고 여러 면에서 좀 불투명한 해명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 민주당이 협조해 줬잖아요. 불만이 있었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었고 분노했지만 그래도 어떤 총리를 이제 인준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선례를 보면 지금같이 더더욱 엄중한 상황 그리고 여야가 사실은 한 목소리로 이 민생 회복과 어떤 국가 정상화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당도 뭐 저기 배추 갖다 놓고 저렇게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 수 뒤로 물러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농성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 부분을 짚어보자면은 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풍기 켜놓고 김밥 먹는다면서 민주당에서는 바캉스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상 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인 것 같고 이제 사실 본인이 SNS에 올리신 사진들을 보면 뭐 이제 김밥이라던가 아니면 선풍기를 틀고 뭔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이 스스로 이제 공개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농성의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개별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보여주기식 정치 이제 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나경원 의원의 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굳이 저걸 지금 저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 오히려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사실 나경원 의원이 왜 농성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얻어낼 결과물보다 오히려 나경원 의원의 그 농성하는 모습이 풍자되고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농성의 의미 자체나 이것을 추진한 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오히려 전체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조속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만하시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파 싸움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저기 아까 잠깐 화면에도 보이긴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그 현장에 갔잖아요. 네. 오디오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단식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가면서 수고 이러고 가셨어요. 그거 약간 비아냥거림이 아닙니까? 그래도 나경원 그 대표가 전 대표가 농성을 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수고해라고 하는 것은 뭐 뭘 하든 나는 총리 될 것이고 총리 되면 내 맘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의 비아냥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네요.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뭐 그거를 듣기 나름이겠죠.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뭐 거기에 이제 발끈하시고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의도적인 조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두 분 다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본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자가 저 자리를 굳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한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저기 뒤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뭐 배추 총리, 뭐 장롱 총리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에 대한 굉장한 폄훼와 왜곡을 담은 문구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장롱 총리는 뭡니까? 뭐 장롱에 돈다발이라도 쌓아놨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악수를 건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자리에 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뭐 단식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 그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오히려 조금 좋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자,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어제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습니다. 심사 일정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졸속 심사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결국에는 정책 질의를 하루 늘려서 오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이면 심사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30조 원 정도 되는 추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추경 내용들을 보면은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채, 지방채, 그다음에 민간채는 이제 시장에서 돌 텐데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것 같고, 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뭐 모든 사람들한테 15만 원부터 뭐 4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왜 자꾸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까지 돈을 주면서 이 막대한 부채를 국가에 부담을 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 질의와 따질 거는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원래는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그만큼 좀 하루가 미뤄질 것 같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네. 국민의힘이 사실상 어제 뭐 보이콧을 하면서 좀 비판을 계속 이어갔는데, 사실 그게 저는 명분 없는 비판이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왜 하루만 하느냐라는 비판을 이제 국민의힘이 한 건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뿐이지 현재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이런 질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질의를 받고 거기에 책임 있게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윤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거기에 응답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차관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이틀씩 진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기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추경의 필요성이나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만이 이 추경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랜 기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 자체의 시기도 늦어진 마당에 더 이상 이것을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루 정도 또 연장을 했고, 뭐 최소 이틀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응해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 동안 좀 성실하게 정책 질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떤 공방의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절충안으로 이미 추경 편성안이 짜여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비판했던 것은 동일 금액을 온 국민에게 주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지급은 하지만 금액에는 차등이 있는 거고, 뭐 건보료 심사를 통해서 2차 지급을 한다는 등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해놨고 좀 어려운 분들께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컸던 목적은 결국에는 복지 정책 차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 체계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추경의 목적,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절충된 안이라서 저는 이게 크게 어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끝났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분간 겸임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당내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상태였다고요? 뭐 이견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뭐 예전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건데. 그런가요? 네, 그럼요.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나가면서 퇴임사죠. 그 이후에 했던 질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답했던 네. 당의 그 개혁과 혁신의 점수가 빵점이다. 네. 뭐 이게 좀 약간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용태 전 위원장이죠, 이제 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개혁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력이라든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황골탈퇴라는 말은 썼지만 과연 진짜 그 뼈대를 갈아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환골탈퇴를 하면 그 뼈대 자체가 지금 기득권이라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회의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개혁 가치 공감하는 세력과 연대해서 기득권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거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직접 출마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나오는 후보들 중에 만약에 이제 본인과 어떤 개혁적인 의사가 통하고 어떤 방향성이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나가서 여러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아마 이 당내에 있는 이제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인사들을 묶어서 조직화하는 작업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절대 쉽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여전히 친윤 주류 세력들이 다수라고는 하나 그럼에도 전직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역임을 했던 젊은 이 김용태 의원이 나서서 어떤 젊은 의원들 혹은 개혁적인 인사들을 모아서 세력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 친윤 주류들을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는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오히려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것 같아서 듣기 좋네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음을 바꿔서 출마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예요. 네, 왜냐하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본인의 그 5대 개혁안 혁신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당원들한테 투표로 인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는 했으나 저는 이번에 마음을 바꿔서 정치는 그 가능하거든요. 마음 바꿔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 통과 직후 국가별 관세율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일본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쌀이 부족하면서도 미국 쌀은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상호 관세율 통보를 위한 서한일 수도 있지만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국가별 상호 관세를 설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He said he did not think that it would be necessary. He is going to set the rates for many of these countries if they don't come to the table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he is meeting with his trade team this week to do that.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재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들도 미국의 협상안에 저항한다면 4월 2일 부과했던 관세를 다시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건 상호 관세라며 품목별 관세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계기로 한국의 약값 정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억제하고 심사도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무역 협상에서 약값이 쟁점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미 협상단의 줄다리기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실행되고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의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한은 뉴욕 사무소는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대공황 시절인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당시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은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최대 1.3%포인트 줄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의에 착수한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통상조약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소고기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방역병에 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미국에 대한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 농업 분야, 축산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의 민감성이라든지 특수성은 감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이와 함께 협상을 오래 끌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 무역업계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3차 기술 협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상호 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까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8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장마철인데 장맛비는 사라지고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지난밤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어제는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항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높은 습도와 찌는 듯한 열기가 더해진 거리 풍경은 이미 8월의 한여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탓에 반소매보다 민소매 옷차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걸어왔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땀이 계속 나고 목도 너무 마르고. 특히 더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서울은 지난밤 25도를 웃돌며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에어컨 안 틀면 소파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잠을 새벽에 깨니까 에어컨을 꼭 틀고 자는 것 같아요. 더위를 몰고 오는 여름철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한여름 같은 한증막 더위와 요란한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마치 장마가 실종된 듯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장맛비 대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 없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해 장마철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마포, 성동과 같은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의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마포구.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로 전환됐고 매수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꼭 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의 내가 보기엔 10억씩 대출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세 수요로 바뀐 것 같아요. 매수세는 거의 한 3%도 안 되고. 아파트 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동구 일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말에 집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했고 계약 건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3분의 2 부분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 완료건이 없습니다. 5건 이상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반면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은 사실상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실 현금 부자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규제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강벨트 지역 이외의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에 그런 금액 6억 밑에 대출 안 받고 갭 투자는 조금 더 상황이고 빌라 재건축, 재개발로 손님들이 몰린다고 봐요. 이에 더해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을 통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시중 금리 하락세 속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져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에 더해 조만간 집행될 2차 추경 여파가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6달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직전 달인 4월보다 0.11%포인트 내린 3.87%로 넉 달째 떨어졌습니다. 2달 연속 3%대에 머물렀습니다.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 하락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틀어주는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는데 주담대 금리 하락 추세가 과연 계속될지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번 대출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의 가상금리 추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중은행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또 한 번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중에 한 군데가 뭔가 시그널이 있을 테고 그러면 따라가는 구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누가 먼저 나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예대금리차 확대를 지적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긴 힘들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금리를 끌어올려서 지표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되죠. 그러면 당장 이번 달은 아니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이어 대출금리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주택 구입을 위한 실수요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광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주류 운반 화물차와 현금 수송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에 실려 있던 술병과 현금 등이 쏟아지면서 일대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25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운전석과 화물칸이 분리됐고 그 옆으로는 깨진 술병과 상자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광주광역시 수안동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독립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힌 건 어젯밤 8시 4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에 실려있던 술병과 현금 다발이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류 운반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현금 수송 차량에 옆면을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사이로 시꺼먼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또 거센 불길은 지붕을 삼킬 듯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양상동에 있는 냉동식품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창고 한 동을 모두 태우고 바로 옆 창고까지 옮겨 붙었다가 2시간 40분 만에야 꺼졌습니다. 당시 창고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염전에서도 불이 났지만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물 운반대와 소금 50kg 등만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잠시 뒤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오전 9시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만약 나오지 않으면 특검은 다시 출석을 통보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특검은 정해진 출석 시간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죠?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출석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서울고검청사에는 지난 첫 출석 때처럼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출입을 관리하고 지하주차장이 일부 통제되는 등 실제로 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취재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당수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잠시 뒤 오전 9시를 넘겨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곧바로 다음 일자와 시간을 특정해 다시 통보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환 일정은 오는 4일이나 5일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최후 통첩이 이뤄진 뒤에도 사실상 오늘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오늘 불출석하는 건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고 재판 일정 등을 반영한 협의 범주안의 일정 조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첫 조사가 장기간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이 새벽에 귀가했는데도 충분한 시간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의 모레인 3일 내란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나흘은 쉬고 4, 5일에서 6일에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특검이 향후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경우 맞서기 위한 견제구로 풀이됩니다. 출석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검은 마지막 조치를 언급했죠?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마지막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거로 읽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미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청구 영장에선 첫 영장 청구 때보다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확장될 거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혐의가 더 넓어졌으니 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커진 거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협의를 안 거쳤다는 윤 전 대통령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날짜는 수사 주체가 정하는 거라며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간의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예. 그 이유를 보자면 어제 이미 특검 측에서 하루 더 기일을 연기해 줬는데 이에 대해서도 7월 3일에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 9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토요일에 굉장히 장시간 이 특검으로부터 대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입장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이건 출석 불응으로 보고 다시 7월 이제 4일이나 5일에 기일을 바로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미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다시 기일을 지정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전에 출석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갑자기 10시로 좀 미뤄달라거나 이런 식의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지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당초에 통보한 시간은 9시지만 우리가 1차 대면 조사에서도 특검은 9시를 통보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시로 변경을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시간 정도는 조율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전격적으로 오후에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오전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조율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공판 준비가 시급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특검은 마지막 단계라는 언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재소환 재소환을 통보하고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꺼내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요. 강제적인 조치,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3번 정도 소환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 나아갑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한 차례 이미 소환을 통보했다가 바꿔달라 그래서 오늘로 바꿔줬다. 오늘도 안 나오면 벌써 2차례 불응이다. 한 번 더 부르고 그 다음에는 강제 조치 나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지금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차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두 차례 정도 일정상의 이유, 특히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요청한다거나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불응을 한다면 결국은 강제적인 조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형사재판이 한 달에 3번 정도 지금 공판기일이 이미 잡혀 있어서 이걸 모두 피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특검도 150일이라는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율을 좀 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특검은 이제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한다면 그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체포가 된 다음에 48시간 내에 또 구속영장도 청구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구속영장도 지금 계산에 있는 걸까요? 그렇죠. 구속영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제적인 조치에는 체포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전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은요. 한 차례 정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좀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까지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한 차례 됐다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한 문제, 구속 기일, 그 기일에 대한 계산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 역시도 이런 형식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도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어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절차상의 미비점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아니라 조사만을 위한 체포도 시도할 수 있는 겁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가능하죠. 아,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지 이어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내란 특검팀의 계획은 2차 소환. 이제 잠시 뒤면 그 시한이 다 됩니다만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외환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환 의혹 핵심이 뭡니까? 외환 의혹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다른 나라와 어떤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국내에 영향을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외환 관련된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한다면은 어떤 국헌문란 목적의 국내 폭동을 의미한다면 외환죄라고 한다면요. 타국, 다른 나라와 함께 어떤 국헌문란 목적의 어떤 자국에 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외환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12.3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같은 부분,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에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다거나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자극해서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감에서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한 증거들을 모집하고 이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으로는 외국이어야 가능한데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립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환죄라고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외국과 어떤 그런 통모를 했다거나 외국과 어떤 통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때 전쟁을 일으킨 경우 이런 부분에 이제 외환죄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헌법에서 보면은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고 있지 않은 게 헌법상의 규정으로 읽혀지거든요. 실제로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한다면은 예. 다른 나라와 외환을 거래할 때를 규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도 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외국환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규정을 했을 때 이때 북한 역시도 외환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외국 정도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통일을 규정을 하고 이제 북한을 타국으로 외국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해도 예. 사실상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봤을 때 외국 국가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외환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통모를 한 사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 입증 책임이 또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조금 더 수사의 동력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고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구속이 됐습니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자,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이게 외환죄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충분히 관련 있어 보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이 외환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군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받았다. 그리고 긴밀하게 이런 내용에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당사자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부분들, NLL과 관련된 부분들, 공격을 유도하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도 이 수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특검이 지금 이들을 직접
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군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23일에 보면 군 검찰이 내란 특검팀과 협의해서 이들의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구속을 지금 연장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군 법원에서도 지금 군 검찰이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달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군 검찰 측에서 이 특검으로 무조건 이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정식으로 이첩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특검과 군 검찰이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여서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1차 조사에서 이 외환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을 많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이 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외환죄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좀 진척이 됐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1차 대면 조사만으로는 이런 모든 혐의점들이 다 추사가 되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1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환죄 부분이라던가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간 부분은 맞으나 사실상 실제 조사 기간은 5시간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인 부분들은 결국 당사자의 진술 증언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서 정말 평양이 발칵 뒤집어진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작전을 수행했던 드론 작전 사령부를 상대로 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은 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한 의원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지시가 있었다. 구승찬 의원이죠. 그렇죠.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충치를 하라는 그런 VIP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 본다면은 당연히 이 드론의 실제적으로 작전 침투가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을 하달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번에 특검팀에서 좀 더 들여다볼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특검이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눈여겨볼 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 관련돼 작성이 되었던 그런 초안, 회의록 초안 같은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국무회의가 굉장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라던가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지금 메시지를 밝힌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이신 거죠? 아직은 뭐 조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먼저 소환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먼저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삼부토건 사건은 그동안 금감원이 좀 오래 해왔어도 뭔가 결과가 안 났었는데 좀 다르게 접근하신다면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김 여사 신병 확보 위해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뭐 차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신할게요. 안 하셔서.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검이 지금 메시지를 밝혔는데 최상병 특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최상병 특검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과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를 지금 언급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최상병 특검과 협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계획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지금 김건희 특검과 조율해서 아마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지금 누가 수사할 것인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상병 특검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조사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누가 먼저 시행할 것인가부터 해서 중사의 과정에서 자료가 접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자료를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으로 확보에 열을 올린다면은 일전에 내란죄에 대한 이 형사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과 검찰이 어떤 신병 확보 전쟁을 벌이다가 형식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당했던 것처럼 어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이 아니다. 지금 수사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확하고 성실한 수사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양 특검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일정까지 조율하겠다고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언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대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9시가 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2차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는 결국 불응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에 내란 특검이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뤄달라는 요구를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오늘 소환하라고 계속해서 전달을 했지만 결국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특검은 출석 날짜를 4일에서 5일 중에 재지정해서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재통보일에도 만약에 출석에 불응하게 된다면 그때는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으로 특검이 지정한 날짜에는 불출석하는 것이 이 출석 불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이 지나간 뒤에 재판 뒤에 휴식이 필요하고 5일이나 6일쯤에 출석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앞서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소식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연스럽게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오늘 사실 나오겠다 나오지 않겠다 어떤 메시지를 따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불응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사실 어제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날짜를 통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일정 조율 자체가 실무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업무상 매우 중요한 상황이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날짜에는 출석이 어렵지만 다른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조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 형사재판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정을 다 봐줘가면서 조사를 하리라는 것은 또 특검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일정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은 이것이 조사 불응이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만 조율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 7월 5일이나 6일쯤 출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도 해둔 상태잖아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로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은 체포영장이 또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어떤 특검의 이런 신속하고 빠른 수사 동력을 조금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그런 기법으로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어떤 수사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 최상병 특검이 내일 이제 수사 개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핵심 피해자입니다. 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대면 조사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부른 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빙빙 돌려가지 않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수사 기법으로 읽혀집니다. 사실상 임성근 전 사단장을 통해서 밝힐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윗선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명운동이 있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떤 수색을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밝혀질 쟁점들이 모두 다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을 최종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예. 그렇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이제 발판 삼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그런 수사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수사의 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일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야지만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도 좀 실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먼저 부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하다가 말았던 이야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던 어떤 서류적 준비점부터가 불법이었을 가능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국무회의입니다. 특검에서는 이 국무회의에 굉장히 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이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나 아니면은 탄핵 심판에서 국무회의는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삼았다면요, 이번에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문서 같은 부분들이 허위로 작성된 그런 사정들에 조금 더 중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가 지나치게 짧게 운영이 된 부분이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40분 정도 진행된 것처럼 초안이 작성되었다가 다시 수정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작성되는 수정을 거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에 동조한 인원들 내지는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에 관여한 국무위원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내란죄에 동조했다는 혐의 같은 부분들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의 수사력을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 나왔습니다. 149억 7천만 달러 수출 실적을 거뒀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봐도 역대 1위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수출은 2.3% 증가했고요. 미국향 수출은 줄고 EU 등 유럽 등 향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영향에 대미 그리고 대중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인 149억 7천만 달러 수출 기록을 했고, 자동차 수출은 2.3% 증가, 그리고 대미 대중 수출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증시도 개장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해서 3,070대를 회복한 코스피가 오늘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3,100선을 재도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도 786포인트.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사흘 만에 상승해서 3,071포인트에서 마감했었는데 지금은 3,109포인트.
선을 3,100선을 재돌파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어제까지 기준으로 상승률이 14%에 육박했는데 오늘 지금 다시 3,1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뉴욕 증시도 관세 협상 낙관론이 퍼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와 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